베트남 전장에서 그들은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소한 체격과 통하지 않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전쟁 그 자체를 지배하는 듯했죠. 깊은 정글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며 적의 숨통을 끊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적에게 당하면 몇 배로 갚아주는 투지, 동료를 위해 목숨을 거는 끈끈함, 심지어 전투 중에는 악귀처럼 변하면서도 굶주린 아이들에게는 식량을 건네는 모습까지. 이것이 적들조차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작 70명의 병력으로 2,400명이 넘는 적의 공세를 막아낸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적들은 왜 유독 그들만은 피하라고 교육받았을까요? 한 미국인 장교는 상부의 철수 지시를 어기고 그들과 함께 남기를 선택했다는데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이언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미합 중국 해병대의 보병 중대장이고 고향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이에요. 제 군인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1965년 바로 이곳 베트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전쟁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었고 저는 뜻밖의 명령을 받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이곳 베트남으로 이동해서 동맹군인 한국 해병대와 공동작전을 수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은 제게 한국 전쟁에 참혹했던 기록과 함께 끈질기고 용맹스러웠던 군인들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 속 전장은 혹한에 얼어붙은 산악 지형이었지 이곳 베트남의 숨막히는 열기와 질병, 보이지 않는 적이 도사리는 정글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언어부터 문화, 심지어 우리가 의존하는 전술 체계마저 판이하게 다른 그들과 과연 제대로 손발을 맞출 수 있을까요? 서로의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전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파병. 준비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저희 미군은 첨단 장비와 압도적인 화력 지원에 익숙했지만 한국군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해 저희 미군 병사들에 비해 한국 해병들은 체격이 왜소해 보였어요. 힘과 체력이 중요한 전장에서 이것은 분명 약점으로 보였죠. 또 그들의 언어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역병이 있다 해도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군대를 군사적으로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명령은 명령이기에 저는 군장을 꾸렸고 곧이어 굉음을 내는 수송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도착한 베트남 공항의 활주로는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폐부를 찌를 듯한 후끈한 열기와 매캐한 흙먼지, 쉴 새 없이 오가는 군용 트럭의 소음과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 언어가 뒤섞여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였죠. 배정된 지프를 타고 한국군 주둔 기지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국적인 풍경은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시간들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기지에서 저는 처음으로 청룡부대, 한국 해병대원들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첫인상은 제 예상과는 사뭇 달랐어요. 칼같이 각 잡힌 저희 미군의 제식과는 달리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딘가 자유분방함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언제든 전투에 돌입할 준비가 된 맹수들 같았다고 할까요? 말수는 적었지만 서로 눈빛만으로도 의사소통이 되는 듯한 끈끈한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그들의 상대적으로 작은 체격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먼저 들어왔어요. 과연 이들과 함께 이 지옥 같은 정글 속에서 살아남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의심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익숙했던 텍사스의 넓은 평야 대신 덥고 습하며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베트남의 정글 속에서 저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전쟁, 그리고 낯선 동맹과의 만남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저의 한국 해병대에 대한 뿌리 깊은 의구심은 첫 공동작전이었던 야간 매복 임무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임무는 베트콩의 이동이 잦은 것으로 의심되는 강변 인근 정글에 매복하여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섬멸하는 것이었죠. 저희 미군 중대는 주로 최신형 야간 투시경과 감청 장비를 이용해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하고 경계하는 역할을 맡았고, 한국 해병대 한 개 소대가 실제적인 매복과 기습 공격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과연 그들이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하고요. 밤이 깊어지자 정글은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듯한 짙은 어둠과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귓가에는 오직 정체 모를 벌레 소리와 제 심장 뛰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려왔죠. 그때 한국 해병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지만 이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혹은 처음부터 그 숲의 일부였던 것처럼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완벽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발밑에 마른 나뭇잎 하나 밟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도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불안감으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저희 미군 병사들과는 달리 그들은 이미 적이 나타날 경로와 시간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 태연하고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뭔가 다른 종류의 자신감을 느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들이 느껴졌어요. 예상대로 베트콩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조심스럽게 숲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매복해 있던 한국 해병들이 번개처럼 튀어나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요란한 총격전은 전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들은 오직 M1 소총의 개머리판과 단검, 그리고 맨손 격투만으로 순식간에 베트콩들을 제압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으며 무엇보다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어요. 베트콩들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습니다. 저와 제 부하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죠. 저는 제 눈으로 본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닌 완벽한 은신과 침투, 그리고 소리 없는 제압이라니요. 이것은 저희가 배우고 훈련받아온 전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군에게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어떤 진정한 경외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정글이라는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전쟁 그 자체에 통달한 전쟁의 달인들처럼 보였어요. 아직 그들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의 두꺼운 벽에 강력하고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임은 분명했습니다. 1966년의 여름, 베트남의 정글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포식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숨막힐 듯한 습기는 온몸을 짓눌렀고 발목까지 차오르는 질퍽한 진흙과 썩은 낙엽 냄새는 그저 행군하는 것만으로도 저희 병사들의 체력을 빠르게 소진시켰죠. 저희 중대는 베트콩의 주요 보급로로 의심되는 지역을 수색하고 차단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적들이 저 빽빽한 숲을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정글 깊숙이 마치 녹색의 거대한 미로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정말이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격렬한 총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매복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외치며 축축한 땅바닥에 몸을 날렸어요. 순식간에 저희 중대는 베트콩의 치밀하게 계획된 대규모 기습 공격에 완벽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머리 위로는 셀 수 없이 많은 총알들이 핑핑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스쳐 지나갔고, 나무와 덤불 뒤에 교묘하게 숨은 베트콩들은 AK-47 소총과 기관총을 미친 듯이 쏘아댔습니다. 저희 병사들도 필사적으로 M16 소총으로 응사했지만 짙은 녹음 속에서 적의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무전기를 통해서는 측면 방어선이 뚫리고 있다는 다급한 보고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전멸할 수도 있다는 생생한 공포가 온몸을 덮쳐왔죠. 수많은 전투를 경험했던 저조차도 이번 매복은 차원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베트콩은 단순히 수적으로 우세할 뿐만 아니라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고, 저희는 미군의 최대 장점인 강력한 화력 지원을 요청하기조차 어려운 정글 한복판에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비규환 속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제 시야 한쪽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둠침침한 정글 속에서 불과 30여 명 남짓해 보이는 한국 해병대원들이 나타난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저희처럼 땅에 엎드려 엄폐물 뒤에서 소극적으로 대응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조용하게 마치 정글 표범처럼 움직이며 적의 측면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면에서 필사적으로 총격전을 벌이며 시간을 버는 사이 한국군들은 순식간에 베트콩의 허를 찌르는 가장 취약한 지점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는 단 한 번의 기습적인 돌격으로 베트콩 진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M1 게런드 소총에 둔탁하면서도 강력한 총성과 함께 정확하게 던져진 수류탄이 베트콩의 중기관총 진지를 산산조각 냈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측면 공격에 당황한 베트콩의 전열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혼란에 빠진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병들은 끈질기게 그들을 추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치열했던 전장은 다시 저희 연합군의 통제 하에 들어왔어요. 저는 흙먼지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저희를 돕는 지원군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장의 흐름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하고 위대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들에게 목숨을 비쳤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시간이 흐르고 전투가 계속될수록 저는 한국 해병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저희 미군과 그들의 전투 철학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더욱 깊이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미군은 최첨단 기술과 압도적인 화력, 그리고 정교하게 분석된 정보에 기반한 전투를 최고로 여겼어요. 정찰기가 적의 위치를 파악하면 즉시 포병과 공군이 해당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선제 공격을 가하고, 이후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이용해 병력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잔적을 소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죠. 전투 중 상황이 불리해지면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후퇴하여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공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술로 간주되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이러한 저희 미군의 방식이야말로 현대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투 수행 방식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해병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제가 본 그들의 모습에서는 후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공중 지원이나 포격 지원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즉각적인 백병전과 적에 대한 직접적인 응징을 선호하는 듯 했습니다. 적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리는 법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적의 기척이 느껴지는 곳이라면
길 없는 정글이라도 망설임 없이 파고드는 공격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죠. 총성이 울리면 저희 미군은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엄폐물을 찾아 몸을 숨기려 했지만 한국 해병들은 오히려 총성이 들린 방향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자살 행위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함께 피를 흘리고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무모함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몇 배로 되갚아주겠다는 그들만의 철저한 전투 신념이자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만의 생존 방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투 방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후에 역시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물론 저희 미군에게도 단 한 명도 남겨두고 가지 않는다는 중요한 신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 해병들의 동료에는 때로는 그것을 초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죠. 한 번은 야간 매복 작전 중 한국군 소대가 이동 중에 부비 트랩을 건드려 병사 한 명이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변에는 베트콩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상식적으로는 부상자를 응급 처치한 뒤 조용히 철수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대장 강민중위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표정과 몸짓에서는 어떤 흔들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는 함께 온 전우는 반드시 함께 돌아가야 한다는 절대적인 의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방에 적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당한 전우를 부축하고 엄호하며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함께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해병들이 단순한 임무 수행 파트너나 동맹군을 넘어 진정으로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전우임을 가슴 깊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차 저희 미군의 방식과 한국군의 방식을 비교하며 최첨단 기술과 막강한 장비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한국군의 강인함과 그들의 뜨거운 정신력에 대해 경외심을 품게 되었죠. 1967년 2월 베트남 중부의 작은 마을 짜빈동에서 벌어진 전투는 제 군인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희 앞에 나타난 적 정규군으로 무장한 베트콩 대대 병력의 수는 무려 2,400여 명에 달했죠. 반면 그들의 공세를 막아야 하는 짜빈동 방어기지를 지키는 저희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청룡부대 연합병력은 다 합쳐도 고작 70명에 불과했습니다. 30배가 넘는 압도적인 수적 열세였어요. 미군 사령부에서는 이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는 무전을 통해 즉시 철수하라는 지시를 반복해서 전달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었고 솔직히 저 자신도 이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보였죠. 제가 느끼는 절망감과는 달리 제 곁에서 함께 방어선을 지키던 한국 해병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일말의 두려움이나 절망 대신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투지와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철 같은 결연한 의지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에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투는 곧 시작되었고 베트콩은 마치 검은 파도처럼 사방에서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박격포탄이 쉴 새 없이 장렬하고 기관총탄이 밤하늘을 붉게 가르는 아비규환 속에서 사령부의 철수 명령은 계속해서 귓전을 때렸죠. 미 해병대 장교로서 저는 당연히 상부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군복을 입은 군인이기 이전에 방금 전까지 죽음의 공포를 함께 나누던 한 명의 전우로서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철수를 거부하며 한국군과 함께 이곳에 남아 싸우기로 마음먹었죠. 70명의 용사들은
단 한 평의 땅도 내주지 않겠다는 듯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탄이 떨어지자 그들은 소총에 총검을 착검했고 적들이 방어선 코앞까지 접근하자 참호 밖으로 뛰쳐나가 맨손으로 맞서 싸우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군 지휘관의 외침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절박함과 동료는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청룡 부대원들은 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강철 같은 방어선을 지켜냈죠. 그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처절하고 숭고한 투쟁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무려 5시간이 넘게 이어진 격렬한 백병전 끝에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명의 용사들은 2,400여 명의 압도적인 적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습을 감행하여 수백 명의 적을 사살하고 나머지를 완전히 패퇴시키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저는 온몸이 흙과 피로 범벅이 된 채 참호에 주저앉아 그 순간 진정한 전우애란 무엇인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처절했던 전투를 통해 저는 강민중이라는 인물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전투 중에는 그 누구보다 잔혹하고 무섭게 싸우던 그가 전투가 끝난 후 먼지가 자욱한 마을 공터에서 굶주린 베트남 아이들에게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전투 식량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따뜻한 모습을 목격한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이 무척 의아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전쟁은 어른들의 몫일 뿐 아이들은 지켜져야 할 미래라는 깊은 연민과 인간애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극한의 전장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연민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충격과 감동을 받으며 그를 단순한 동료 장교가 아닌 진정한 군인이자 위대한 전사로서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강민중이는 제게 단순한 동료 군인 이상의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는 그 누구보다 냉철하고 때로는 잔혹할 정도로 무자비한 전사였지만 총성이 멎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죠. 그의 이런 모습은 저에게 진정한 전사란 단순히 적을 죽이는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지켜야 할 가치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베트콩 포로들이나 귀순자들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미군의 대규모 화력 지원이나 전술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대응할 방도가 있었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 없이 다가와 귀신처럼 급소를 찌르고 사라지는 한국 해병대의 존재는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훈련소에서부터 한국군과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말고 무조건 피하라는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렸죠.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저희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공공연하게 퍼져나갔고 저 역시 정글전에서만큼은 한국 해병대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강의 군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온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짓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면 그들의 저력이 단순히 군사력에만 있는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특히 한국의 문화나 발전상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이 접하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73년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고 저희 미군의 단계적인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4.20 외곽의 번잡한 공군 기지 활주로에서 마지막 본국행 수송기를 기다리던 제 앞에 강민중이가 배웅을 나왔어요. 언제나처럼 빳빳하게 다린 군복 차림의 흔들림 없는 강인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경례를 나누었고 이내 굳게 손을 맞잡았죠. 그의 눈빛과 힘주어 잡은 손에서 많은 말이 오고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디 건강히 돌아가라는, 그리고 이곳에서의 시간과 전우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또한 자신들도 저희를 잊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 같은 것이었죠. 제 마음속에서도 같은 대답이 울려 퍼졌습니다. 결코 당신과 용맹했던 전우들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요. 뜨거운 포옹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평화로운 고향 텍사스의 일상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참혹했던 기억, 특히 짜빈동에서의 치열했던 전투와 전우들의 얼굴이 밤마다 악몽처럼 되살아나 저를 괴롭혔죠. 오랜 고뇌 끝에 저는 제가 직접 겪었던 전쟁의 진실, 특히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위대한 전우였던 한국 해병들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전우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집필하게 되었죠. 책은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감사하게도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 땅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그토록 다시 만나고 싶었던 강민중 위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 입었던 심각한 부상과 그 후유증으로 인해 귀국 후 오랫동안 병상에서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미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저는 곧장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아 그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것에 대한 미안함과 사무치는 그리움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옥 같은 전쟁 속에서도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시 만날 그곳에서는 부디 평온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 전우를 그의 묘비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례를 올리며 조용히 잠든 저의 위대한 전우를 기렸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치열했던 베트남의 정글에서 한국군과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으며 강민중이는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불멸의 전우로 남게 되었어요. 한국의 놀랍도록 발전한 모습을 보며 강중위와 그의 전우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낯선 땅 베트남에서 피어난 특별한 우정에 관한 회고록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 해병 라이언 대위의 눈을 통해 처음에는 편견과 의구심으로 바라보았던 한국 해병들이 얼마나 용맹하고 강인한 전사들이었는지, 그리고 극한의 전장 속에서 어떻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전우애를 나누게 되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짜빈동 전투에서의 기적적인 승리와 강민중이와의 뜨거운 우정은 제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생,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감동을 잊지 않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